할머니,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VIP 전용 공간인데요. 그리고, 냄새가.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겠어요. 보안 요원 좀 불러주세요. 다른 VIP 고객님들 불편해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누구야? 냄새 진짜 심하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냄새나는 할머니가 세계적 명품 브랜드의 진짜 창립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 가족의 50년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새벽 4시. 오늘도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지하방 천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위층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미 2시간째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대문에서 받아온 셔츠 소매를 달고 있었거든요. 딱, 딱, 딱. 재봉틀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바늘에 손을 찔렸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12번째예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셔츠 20장을 오늘 안에 끝내야 5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피 묻은 손가락을 입에 물고 저는 계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옛날 상처 자국들이 다 보이더군요. 75년을 살면서 이 손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뭘까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옷을 만들었죠. 특히 옷. 제 손은 50년 넘게 천을 만지고 바늘을 잡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하방이라 창문은 천장 가까이 붙어 있어서 보이는 건 사람들 발목뿐이에요.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지나갔습니다. 정말이지 요새 젊은 것들은 맨날 비싼 옷만 입고 다니던데. 옆방 할머니 목소리가 벽을 통해 들렸어요. 매일 아침 텔레비전 보시면서 혼잣말 하시는 분이죠. 여보게, 그 백화점에서 무슨 5억짜리 옷 전시한대. 5억? 미친 거 아니야? 5억. 제 손이 멈췄습니다. 백화점이요? 저는 재봉틀에서 일어나 벽에 귀를 기울였어요. 창립 50주년 특별 전시회래. 창립자가 만든 옷들을 다 모아놨다는데. 아이고, 세상에 저런 옷도 있구나. 창립 50주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0년. 1974년부터니까. 맞네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구석에 놓인 낡은 장롱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일 아래 서랍을 열자 먼지가 푹 날렸습니다. 오래된 천 조각들 사이에 숨겨둔 물건을 꺼냈죠. 50년 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표지를 쓰다듬으니 손끝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4년 3월 15일 마이너스 박순자.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제 손글씨로 적힌 희미해진 연필 자국이었습니다. 그 아래는 드레스 스케치였어요. 몸에 딱 붙는 상의와 바닥까지 흐르는 스커트,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쉬폰 레이어, 허리 부분에 손으로 하나하나 박은 비즈 장식까지 세밀하게 그려 넣었죠. 5억짜리 옷이라던 그 드레스? 혹시 이건 아닐까요? 손가락으로 스케치를 따라가 봤어요. 50년 전 명동 뒷골목 작은 양재점에서 이 그림을 그리던 25살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거 봐. 내가 새로 디자인한 건데. 젊은 시절에 제가 남편에게 스케치북을 내밀었어요. 오, 순자야. 이거 정말 좋은데? 이거로 샘플 하나 만들어봐. 남편 재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죠. 그때는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제가 디자인하고 만든 옷이 하나둘씩 팔려나가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거든요.
당신 손재주가 정말 대단해. 우리 꼭 크게 성공할 거야. 재혁 씨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따르릉, 따르릉. 벽시계 알람 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어요. 6시였습니다. 일어나서 셔츠마저 끝내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백화점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을 보고 싶었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그 옷들을 제 손으로 다시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낡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허리 굽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머리는 백발이고 옷은 군데군데 기운 누더기였어요. 아, 맞다. 나는 이제 75이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그 드레스를 만들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려나. 혼잣말이 저절로 새어나왔어요. 그래도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들 민준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어요. 한참 만에 아들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바쁜 듯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기 백화점에서 전시회 한다던데. 네? 무슨 전시회요? 창립 50주년. 아버지 옷들 전시한다잖니.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그게 지금 중요해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한번 보러 가고 싶어서. 어머니, 제발 그런데 나타나지 마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그 꼴로 백화점 가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 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민준아, 엄마는 그냥 바빠서 끊을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연락하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그래, 맞아. 나는 지금 냄새나고 지저분한 할머니잖아. 물도 이틀째 끊겨서 씻지도 못했어요. 옷은 하수구 냄새가 배어 있고요. 이런 몰골로 백화점에 가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겠죠. 재봉틀 앞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에 다시 천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페달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자꾸 그 드레스가 어른거렸거든요. 제가 밤을 새워가며 만들었던 비즈를 하나하나 손으로 달았던 그 옷. 이제는 창립자 김재혁의 작품이 되어버린 그 드레스요. 저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니 50년 전 제 꿈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이브닝 가운, 칵테일 드레스, 웨딩 드레스. 지금 그 브랜드에서 시그니처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다 제 손에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1974년 작은 가게 앞에서 찍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제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고 남편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남편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자의 꿈, 우리의 시작.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제가 만든 옷을 제 손으로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요? 저는 구석에 걸린 낡은 외투를 꺼내 입었어요. 기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지만 제일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얼굴을 닦았어요. 손에는 그 스케치북을 꼭 쥐었습니다.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제 꿈을 다시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른 시간에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백화점에 도착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제 드레스들을 다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그 백화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따뜻한 재회가 아니라 상상도 못한 모욕이라는 걸요. 버스에서 내려 백화점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웅장했어요. 유리와 대리석으로 지어진 6층짜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입구 위에는 금색 글자로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어요. 저기 제 드레스들이 있겠죠?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눈이 부셨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제 낡은 운동화가 비칠 정도로 반들반들했습니다. 딱, 딱, 딱. 제 신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 맞다.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지. 명품 매장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저를 힐끗거렸어요. 어떤 직원은 코를 살짝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냄새, 나는구나.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3층 VIP 라운지를 향해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올라가면서 보이는 백화점 풍경이 낯설었어요. 저는 여기 처음 온 게 아니었거든요. 50년 전 이 자리에 백화점이 들어서기 전 여기는 작은 건물들이 모여있던 명동 뒷골목이었어요. 그때 제 양재점도 저기 어딘가에 있었죠. 엄마, 저기 봐. 저 드레스 엄청 예쁘다. 에스컬레이터를 함께 타고 있던 젊은 엄마가 딸에게 말했어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명품관 입구에 큰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창립 50주년 특별 전시회 마이너스 창립자 김재혁의 오리지널 컬렉션. 제 역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더 화려한 세계가 펼쳐졌어요. VIP 라운지는 벨벳 로프로 구획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정장을 입은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유리 진열장 안의 드레스들이었어요. 있었습니다. 제 드레스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가장 가운데 놓인 흰색 이브닝 가운. 바로 그거였습니다. 1974년 3월 제가 한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만든 그 드레스요. 몸에 딱 붙는 상의와 바닥까지 흐르는 스커트,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쉬폰 레이어, 허리 부분에 비즈 장식. 저 비즈 하나하나를 제 손으로 달았어요. 손가락 끝이 따끔거렸습니다. 그때 바늘에 찔리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저는 천천히 진열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레스 옆에 세워진 금색 패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74 오리지널 디자인 마이너스 창립자 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재혁. 김재혁? 아니, 재혁 씨가 만든 게 아니라. 실례합니다만 여기 VIP 전용 공간인데요.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0대 정도로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기 전시회 보러 왔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VIP 회원이신가요? 회원증 확인이 필요한데요. 아니, 회원은 아니고 그냥 구경만. 죄송하지만
일반 고객은 입장이 제한됩니다. 직원의 눈빛이 제 낡은 외투를 훑고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살짝 뒤로 물러서더니 한 손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아, 제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은 거죠. 그리고 할머니, 여기는 명품관이라서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복장 규정?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잠깐만요. 저는 그냥 저 드레스 하나만 보고 싶어서 손을 뻗어 진열장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제 팔을 살짝 밀어냈어요.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저건 8천만 원짜리예요. 8천만 원. 제가 만든 옷이 보안 요원 좀 불러주세요. 직원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저 드레스는 할머니,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다른 고객님들이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 소희가 서 있었거든요. 베이지색 샤넬 트위드 재킷에 크림색 바지, 머리는 완벽하게 웨이브를 넣어내렸고 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어요. 큰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린 모습이 영락없는 백화점 VIP 고객이었습니다. 소희야. 제 입에서 자동으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분명히 저를 알아봤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다음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직원에게 묻는 목소리였어요.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사장님 댁 사모님. 지금 나가시라고. 부사장님 댁 사모님. 민준이가 부사장까지 올라갔구나. 빨리 처리해 주세요. 우리 VIP 고객들 불편해하잖아요. 며느리가 저를 힐끗도 안 보고 지나쳐 갔어요. 명품 핸드백을 우아하게 들고 구두 굽소리를 또각또각 내면서요. 소희야, 나야. 시어머니잖아.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 경비원 2명이 나타났어요.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드레스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한 명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할머니, 조용히 나가시죠. 소란 피우시면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놔주세요. 저는 정말로 다른 경비원이 반대쪽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끌고 갔어요.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의 흰색 드레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만든 옷인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코를 막으며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백화점에 들어와? 냄새 진짜 심하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속삭이는 소리들이 귓가에 들렸어요. 1층까지 끌려 내려오는 동안 제 가방에서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잠깐, 제 가방. 나가시고 나서 챙기세요. 경비원들이 저를 자동문 밖으로 밀어냈어요. 쿵.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이 아스팔트에 쓸려서 따가웠어요. 자동문이 쉿하고 닫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백화점 안이 보였어요. 샹들리에 명품 매장, 우아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저기 어딘가에 며느리도 있겠죠. 제가 쫓겨난 걸 보고도 모른 척한 며느리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청년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이 바닥에 떨어진 스케치북을 주워 건네주었어요. 표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청년이 가고 나서
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며느리마저 저를 모른 척 했어요. 비틀비틀 걸어서 백화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1974년 3월 15일. 박순자.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앙금색 패널에는 김재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정말이지 어떤 할머니가 저기서 난동을 피웠대요. 벤치 옆을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요즘 정신 이상한 노인네들이 많아서 걱정이라니까. 정신 이상한 노인네. 저를 두고 하는 말이겠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재혁 씨,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미안해, 순자야. 내가 당신 이름을 빼먹었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게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거였잖아. 그렇게 변명하셨을까요? 벤치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오늘 제 옷을 만져보고 싶었던 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제 손으로 직접 만진 그 감촉을 다시 느끼고 싶었던 건데 하지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며느리한테 외면당하고 경비원한테 끌려 나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을 뿐이에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백화점 가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응, 그냥 구경.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소희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동료들이 다 봤대요. 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인 줄 알면 저 회사에서 어떻게 일해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준아, 다음 주에 돈 좀 더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집에만 계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마치 누군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우는 건 저였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을 걸어 들어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낡은 철문을 밀고 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딱, 딱, 딱. 제 발소리만이 텅 빈 계단에 울렸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똑, 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부터 새기 시작한 물이었죠. 가방을 구석에 던지고 매트리스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 진열장 안에 제 드레스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경비원들의 거친 손길,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혼잣말이 방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했죠. 냄새나는 몸으로 명품 백화점에 간 게 잘못이었어요. 며느리 앞에 나타난 것도 잘못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옷이 보고 싶었을 뿐인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머리는 헝클어진 백발이고 옷은 군데군데 얼룩이 묻어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모른 척한 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할머니가 시어머니라는 걸 누가 인정하고 싶겠어요. 휴대폰이 탁자 위에서 윙하고 울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문자였어요. 어머니,
다음 주 수요일에 30만 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집에만 계세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요. 30만 원. 한 달 생활비로 주는 돈이죠. 저는 휴대폰을 들고 민준이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이번엔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왜요? 문자 안 보셨어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바쁜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오늘 백화점에서 아빠가 만든 옷이 아니라 어머니,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런 헛소리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창립자가 어쩌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민준아. 엄마가 정말로. 어머니,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치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정신 멀쩡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이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있어. 스케치북이. 스케치북? 어머니가 끄적인 낙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재봉사였잖아요. 그냥 재봉사.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어머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요. 끊을게요. 그리고 다시는 백화점 같은데 나타나지 마세요. 우리 가족 망하게 하시려고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우리 가족 망하게 하시려고요? 내가 우리 가족을 망치는 존재구나.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봤던 그 우아한 옷차림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화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소희야, 들어와. 들어갈 생각 없어요. 냄새나니까. 소희가 코를 막으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왜 그러신 거예요? 소희야, 엄마는 그냥. 제 동료들이 다 봤어요. 백화점에서 쫓겨나시는 거.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그 회사 부사장 부인이에요. 명품 백화점 VIP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런 꼴로 나타나서 난동을 피우시면. 난동이 아니야. 엄마는 그냥 옷을 보러. 무슨 옷이요? 시어머니가 무슨 명품을 알아요? 소희가 비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재봉일이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무슨 디자이너가 어쩌고. 소희야, 엄마 말 좀. 이제 그만하세요. 소희가 손을 휘저었어요. 시어머니, 냄새 때문에 우리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집도 이렇게 지저분하고 씻지도 않으시고. 이사 가세요. 더 먼 곳으로요. 이사를 가라고요? 소희야, 엄마가 어디로? 모르겠어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그냥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 마세요. 소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거 10만 원이에요. 청소나 좀 하시고 빨래도 좀 하세요. 그리고 제발 우리 인생 망치지 마세요. 소희가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어요.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졌습니다. 문을 닫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우리 인생 망치지 마세요. 그게 며느리가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었나요? 바닥에 떨어진 10만 원짜리 봉투를 받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거지에게 던져주는 돈 같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어서 구석에 있는 장롱으로 갔어요. 제일 아래 서랍을 열고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른 표지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펼쳤어요.
1974년 3월 15일. 박순자.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니 50년 전 제 꿈들이 다 보였어요. 이브닝 가운, 칵테일 드레스, 웨딩 드레스. 다 제 손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백화점 사람들도. 내가 잘못 산 걸까?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어요. 재혁 씨와 결혼해서 옷을 만든 게 잘못이었을까요? 제 이름을 넣지 않고 남편 이름으로 등록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난하게 늙어버린 게 잘못이었을까요?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걸 그냥 버릴까? 어차피 아무도 안 믿는데 이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면 밖으로 던져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잖아요. 50년 동안 숨겨왔던 제 유일한 증거잖아요. 저는 스케치북을 다시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매트리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곰팡이 자국들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우리 인생 망치지 마세요. 요양원이든 어디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가족한테도 버림받았구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장마가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순자 할머니 댁 맞나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김지우라고 해요. 김지우. 민준이 딸. 제 손녀였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뵙고 싶은데요. 혹시 내일 찾아가도 될까요? 손녀. 제 손녀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요? 지우야. 너. 할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할머니 집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내일 오후에 찾아뵐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손녀가 저를 찾아온다고요?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똑똑똑. 저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어젯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뤄서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던 거죠. 잠깐만요. 황급히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는 엉망이었고 얼굴에는 베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머리를 대충 정리했어요. 손녀가 온다고 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계단 위에 젊은 여자애가 서 있었습니다. 스물 정도로 보였어요. 긴 생머리를 자연스럽게 내려뜨리고 흰색 면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캔버스 청가방을 메고 있었고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깨끗하고 청순해 보였어요. 할머니, 맞으시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우야? 네, 김지우예요. 손녀가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제 손녀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 지우야. 들어와. 어서 들어와. 감사해요. 지우가 계단을 내려와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물론이죠. 이렇게 좁고 지저분한 곳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저분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지우가 얼른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충격이 어려 있었어요. 저는 유일한 의자를 닦아서 지우에게 권했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차라도 끓여줄게. 괜찮아요, 할머니. 편하게 계세요. 저는 지우 맞은편 매트리스에 앉았습니다. 손녀와 마주 앉으니 떨렸어요. 지우야, 너 할머니가 여기 사는 줄 어떻게 알았니? 아빠 서류함에서 우연히 주소를 봤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신 줄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역시 그렇게 말했구나. 지우야, 할머니는. 할머니. 지우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제 백화점에 가셨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해? 엄마가 전화로 아빠한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망신당했다고. 이상한 할머니.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표현했나 봐요. 미안하구나, 지우야. 할머니가 너희 엄마 창피하게 해서. 아니에요. 지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왔어요. 궁금하다니? 할머니가 백화점에서 뭐라고 하셨대요? 지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드레스는 내가 만들었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우야, 그건 진짜예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지우마저 저를 이상한 할머니로 생각하면 어쩌죠? 하지만 손녀가 물어봤잖아요. 지우야, 할머니 말 믿어줄 수 있겠니? 일단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구석 장롱으로 갔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고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이걸 봐줄래? 지우에게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어요. 표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엄청 오래된 거네요. 응, 10년 됐어. 지우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 순간 지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거, 우리 브랜드 시그니처 드레스잖아요. 스케치 위에는 1974년 3월 15일 마이너스 박순자라는 서명이 있었죠. 할머니 이름이. 왜 여기? 지우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그리고 또 다음 장, 또 다음 장.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지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1978년 봄 컬렉션이고, 이건 84년 가을 컬렉션, 이건 지금도 전시되어 있는.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거 전부 다 할머니가 그린 거예요? 응. 근데 왜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명동 뒷골목 작은 양재점 이야기를요. 제가 밤을 새워 디자인하고 만든 드레스들이 입소문을 탔던 일. 하지만 투자자들이 여자 디자이너는 믿을 수 없다며 거절했던 일. 남편이 제안한 일단 내 이름으로 하자는 말. 그리고 성공 후 점점 잊혀져간 제 이름. 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냥 참았어.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했거든. 내 이름 따위는 안 돼요. 지우가 스케치북을 꽉 쥐며 말했어요. 이건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만드신 거라고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지금 패션 디자인과 다니는데요. 이 스케치들 정말 대단해요. 이런 디테일, 이런 비율. 저는 평생 배워도 못 그릴 것 같아요. 지우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드레스? 제가 어렸을 때 아빠 사무실에서 봤어요. 창립자의 첫 작품이라고 액자에 넣어서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할머니 거였어요? 응. 왜? 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들 할아버지가 만든 줄 알았으니까. 지우가 스케치북을 다시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넘기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쳤다. 이 선 좀 봐요. 비즈 위치까지 다 표시되어 있어. 할머니, 이거 정말 전부 할머니가 그린 거 맞죠? 그래. 그럼 우리 브랜드는? 지우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할머니가 만든 거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지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지우야, 왜 무릎을? 우리 가족이 할머니한테 한 짓. 정말 죄송해요. 아빠도 엄마도. 저도. 지우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살아계신 줄도 몰랐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이런 곳에서 저는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지우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할머니, 이거 밝혀야 해요. 이 스케치북. 증거잖아요. 지우야, 아무도 안 믿어줘. 어제도. 제가 믿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 패션 전공했어요. 이 그림들이 진짜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지우가 자기 가방을 뒤지더니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지난주에 브랜드 아카이브 견학 갔었거든요. 거기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지우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오래된 드레스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1974년 작품이래요. 그리고는 스케치북의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똑같았습니다. 스케치북의 그림과 사진 속 드레스가 완벽히 일치했어요. 할머니, 이거면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우야, 너희 아빠는 제가 설득할게요. 지우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같이 싸워요. 네. 50년 만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우야, 울지 마세요, 할머니. 지우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이제 할머니 이름 찾아드릴게요. 할머니가 만든 옷이라고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지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빠예요. 지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아빠. 나 친구 집에. 응? 할머니? 아니, 나 모르는데. 지우가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알았어. 곧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 온 거 아빠가 알면 안 돼요. 일단 제가 증거 좀 더 모을게요. 그리고 지우가 스케치북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이거 복사본 만들어 놓을게요. 혹시 모르니까. 다 찍고 나서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다시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우야, 고마워. 할머니가 저한테 고마워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우가 문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꼭 이길 거예요. 지우가 계단을 올라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준 거예요. 지우야, 고마워.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어둡기만 했던 방 안에 작은 빛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지우가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을 스케치북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스케치북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모두 기억이었어요. 1974년 봄. 그때로 돌아가 봅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25살의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아 막 완성한 드레스를 들어 올렸어요. 명동 뒷골목 2층짜리 건물 1층에 있던 작은 양재점이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꿈의 공간이었어요. 재혁 씨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30살이었던 남편은 늘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다녔어요. 오, 순자야. 이거 정말 예쁘다. 재혁 씨가 드레스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비즈 장식 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달았어? 밤새 했어요. 하나하나 위치 잡느라. 손가락이 따끔거렸어요. 바늘에 20번도 넘게 찔렸거든요. 순자야, 당신 천재 아니야? 재혁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어요. 이거로 샘플 만들어서 백화점에 납품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을 꾸고 제 손으로 만든 옷이 세상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근데 여보, 투자자 미팅은 어떻게 됐어요? 아, 재혁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순자야, 그게 왜요? 안 된대요? 투자자들이 말이야. 재혁 씨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디자이너가 여자라는 게 문제래. 네. 지금 시대의 여자 디자이너는 투자 가치가 없대. 믿을 수 없다나 뭐라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옷들 다 제가 만든 건데. 나도 그렇게 말했지. 근데 안 통해. 재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내가 방법을 생각해 봤어. 방법이요? 일단 내 이름으로 등록하는 거야. 네. 디자이너를 나로 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투자 받고. 그럼 제 이름은요? 나중에 다 밝힐게. 회사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당신이 실제 디자이너라고. 재혁 씨의 얼굴이 진지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투자 안 받으면 우리 망해. 하지만 순자야, 우리 결혼했잖아. 내 거 따로 있어?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당신이 디자인하고 내가 사업하면 되는 거지. 완벽한 팀이잖아. 재혁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야 했어요. 나중에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몇 달 후 투자를 받았습니다. 김재혁 디자인스라는 이름으로요. 사무실도 명동 대로변으로 옮겼어요. 직원도 5명이나 고용했습니다. 순자 씨, 이거 오늘까지 완성해 주세요. 재혁 씨가 새 디자인 주문서를 제게 건넸어요. 아, 맞아요. 이제 남편은 저를 순자 씨라고 불렀습니다. 직원들 앞에서요. 사장님 부인이 직원으로 일하시네요. 재능 있으시던데요? 직원들은 제가 사장 부인인 줄만 알았어요. 실제 디자이너라는 건 몰랐죠. 밤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재혁 씨는 투자자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김 사장님 디자인 감각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다음 시즌 기대됩니다. 투자자들의 칭찬을 듣는 재혁 씨의 얼굴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년 후 1976년 브랜드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백화점 3곳에 입점하고 연예인들도 우리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제 제 이름 밝히면 안 돼요? 어느 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재혁 씨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투자자들이랑 계약할 때 디자이너는 저라고 했잖아요. 아, 그거. 재혁 씨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야, 지금은 안 돼. 왜요? 회사 안정됐잖아요. 지금 바꾸면 투자자들이 우릴 사기꾼으로 볼 거야. 하지만 거짓말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라 전략이지. 재혁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당신도 혜택 받고 있잖아. 이 집도 샀고, 차도 샀고. 그건 그렇지만, 순자야, 좀 참아. 조금만 더. 또 나중에였어요. 5년 후 1981년. 브랜드가 해외 진출을 했습니다. 신문에 큼지막하게 실렸어요. 한국의 자랑, 디자이너 김재혁. 사진 속 재혁 씨는 해외 바이어들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어요. 축하해요, 여보.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재혁 씨가 대충 대답하고는 다시 서류를 봤어요. 근데 여보, 기사에. 응? 제 이름도 좀. 순자야. 재혁 씨가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제가 디자인한 건데. 당신이 디자인했다고? 재혁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순자야, 내가 당신한테 아이디어 준 거 몇 개인데? 하지만 실제로 그린 건, 그림 그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컨셉이지. 그 컨셉을 내가 만든 거야. 재혁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기가 디자이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10년 후 1990년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저는 육아에 전념하느라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신제품 발표회인데 못 오지? 재혁 씨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어요. 민준이가 열이 있어서. 그럼 어쩔 수 없지. 혼자 다녀올게. 재혁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갔어요. 텔레비전에서 발표회 소식이 나왔습니다. 천재 디자이너 김재혁의 신작. 한국 패션계의 자랑. 저는 아기를 안고 텔레비전을 봤어요. 화면 속 재혁 씨는 자신만만하게 디자인 철학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는 여성의 우아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그건 제가 민준이를 임신했을 때 그린 디자인이었어요. 출산의 고통과 아름다움을 담고 싶었습니다. 재혁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의 고통을 겪은 건 저였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1990년 겨울 재혁 씨가 쓰러졌습니다. 암이었어요. 순자야. 병상에 누운 재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여보. 나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아. 괜찮아요. 이제 치료만 잘 받으면. 순자야, 당신이 진짜 디자이너였어. 재혁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그냥 사업만 한 거야.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인생을 훔쳤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유언장에 당신 이름 넣을게. 당신이 진짜 디자이너라고. 하지만 한 달 후 재혁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유언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변호사가 읽어준 유언장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회사 경영권은 아들 김민준에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때 싸우지 않으셨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네. 가족을 잃을까봐. 남편이랑 싸우면 이혼할까봐. 아들한테 아빠 없는 집에서 자라게 할까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참았어. 계속. 결국 다 잃어버렸지만 지우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잘못한 건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빠도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 아빠 존경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만든 브랜드 이어받은 거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네요. 지우야, 아빠한테 물어볼 거예요. 지우가 일어섰습니다. 왜 할머니를 숨겼는지, 왜 할머니 이름을 지웠는지. 지우야, 괜찮아. 이제 와서. 안 괜찮아요,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건 할머니 인생이에요. 50년이나 숨겨져 있었잖아요. 이제 밝혀야 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폭우였어요. 마치 5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지우에게서 연락이 올까 봐서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 재봉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구나. 저는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밖에 선 사람은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민준아, 어떻게? 민준이가 대답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 어머니, 지우 만나셨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우가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스케치북까지 보여주셨다면서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로요. 민준아,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은 무슨?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가족 다 망하게 하시려고요? 아니야, 엄마는 그냥이요? 민준이가 방안을 휘 둘러봤어요. 지우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가 진짜 디자이너라고. 할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고. 그건 사실이잖아. 사실? 민준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재봉사였고요. 또 그 말이었어요. 민준아, 엄마는 재봉사가 아니야. 엄마가. 증거라도 있으세요? 있어. 스케치북. 그 낡은 공책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준이가 방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어디 있어요? 그거. 왜 그걸? 내놓으세요, 어머니. 민준이가 장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아, 안 돼. 저는 민준이를 막으려 했지만 밀려났어요. 민준이가 장롱 서랍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 스케치북. 민준아, 제발. 찾았다. 민준이가 스케치북을 들어 올렸습니다. 제 인생이 아들 손에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증거라는 게. 민준이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이건 그냥 낙서잖아요. 낙서가 아니야. 엄마가 디자인한. 어머니,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제 인생을 망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이름 덕분에 부사장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이걸 들고 나가서 사실은 우리 엄마가 만들었다고 하면? 민준이가 스케치북을 흔들었어요. 회사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사기꾼 취급받아요. 하지만 민준아, 이건 진실이잖아. 진실은 개뿔. 민준이가 스케치북을 집어던졌습니다.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지며 페이지들이 찢어졌어요. 저는 급히 스케치북을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먼저 발로 밟았어요. 민준아, 제발. 어머니, 이제 선택하세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이 쓰레기 같은 공책이 중요해요. 아니면 아들이 중요해요? 민준아, 왜 이래? 대답하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가 선택 못하시면 제가 할게요. 민준아, 안 돼. 민준이가 스케치북을 찢으려 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잘못하신 걸 아세요? 민준이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그럼 약속하세요. 다시는 이런 헛소리 안 하시겠다고. 하지만 약속 안 하시면 이거 지금 당장 찢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 소개받았어요. 정신과? 네. 어머니 치매 진단 받으시면 돼요.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치매 진단? 그럼 어머니가 무슨 말 하셔도 다들 안 믿을 거예요. 노망 난 할머니 헛소리라고 생각하겠죠. 민준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끔찍한 미소였습니다. 민준아, 너 미쳤니? 미친 건 어머니예요. 세상 떠난 지 30년 된 아버지 이름 도둑질해서 뭐 하시려고요? 도둑질이 아니야. 원래 엄마 거였다고. 증명해 보세요. 민준이가 스케치북을 흔들었어요. 이 공책 말고 다른 증거 있어요? 계약서는요? 특허는요? 공식 문서는요?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0년 전 남편을 믿고 제 이름을 넣지 않은 게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 스케치북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들 포기하실 거예요?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지우였습니다. 지우가 계단을 내려와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왜 이러세요? 지우야, 넌 왜 여기?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 집 주소. 지우 뒤로 며느리 소희도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소희의 목소리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지우까지 이상한 소리 하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엄마,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지우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말이 맞다고요. 스케치북 봤잖아요. 지우야, 조용히 해. 민준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너까지 속으면 어떡하니? 속은 게 아니에요. 저 패션 전공했어요. 그 스케치들 진짜예요.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 소희가 지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우리 가족 명예가 더 중요해. 엄마, 지우야, 집 가자. 싫어요. 할머니 혼자 두고 못 가요. 지우가 저항했지만 소희가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우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어요. 방 안에는 저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가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어요.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민준아, 그건 걱정 마세요. 불태우지는 않을게요. 그냥 어머니가 못 찾는 곳에 잘 보관해 둘 거예요. 민준이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음 주부터 생활비 끊을게요. 대신 요양원 자리 알아볼게요. 거기 가시면 밥도 나오고 씻을 곳도 있어요. 민준아,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이런 냄새나는 곳에서 사시는 것보다. 민준이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방 안에 혼자 남았어요. 스케치북도 지우도 아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스케치북 페이지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주워서 봤습니다. 1974년 봄 컬렉션 드레스 스케치였어요. 페이지 귀퉁이가 찢어져서 제 서명은 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순,
나머지는 찢어져 나갔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찢어진 페이지를 가슴에 안고 매트리스에 쓰러졌습니다. 그냥 죽어버릴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케치북도 없어졌고, 손녀도 빼앗겼고, 아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이제 제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자면 다시 눈을 뜨지 않아도 될까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제 인생처럼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똑똑똑. 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도 뜨지 않았어요. 누가 또 왔어? 이제 날 괴롭히려고. 똑똑똑. 노크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장미자.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미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정말 미자였습니다. 72살 저보다 3살 어린 옛 친구였어요. 미자야. 순자야, 뉴스 봤어. 내가. 미자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다 끝장내자. 미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참지 마. 순자야, 일어나. 미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 살아. 내가 만든 거 증명하자. 미자야. 하지만 스케치북도 없어졌어. 민준이가. 내가 본 거 있잖아. 50년 전. 미자가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974년 명동 양재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제가 재봉틀 앞에 앉아 있고 벽에는 제 스케치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자가 그때 찍어뒀던 거였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기록하고 싶어서라고 했죠. 그리고 제 스케치북을 촬영한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박순자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미자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해외 본사 이메일 주소를 찾아내서 모든 사진과 제 이야기를 보냈대요. 이틀 후 미자의 휴대폰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본사에서 한국에 조사단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백화점에서 미팅을 한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우도 연락이 왔어요. 본사 조사단 소식을 들었고 자기도 증인으로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할머니 편이라고 했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자가 일찍 찾아와서 옷을 가져왔어요. 깨끗한 남색 원피스와 베이지 카디건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으니 사람 같아 보였어요. 머리도 깔끔하게 빗고 얼굴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며칠 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백화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떨렸어요. 미자가 제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경비가 삼엄했고 중앙에는 큰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외국인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본사 조사단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민준이가 앉아 있었어요. 소희도 함께였고 회사 변호사도 2명이나 데리고 왔더군요. 민준이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자가 당당하게 제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조사단 리더가 일어나 저를 맞이했습니다. 정중하게 악수를 청하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조사단 리더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이메일로 받은 정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브랜드에 원래
디자이너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끼어들었어요. 황당한 일이라고,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치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조사단은 민준이를 제지하고 먼저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자가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1974년 흑백 사진들, 스케치북을 촬영한 사진들, 당시 신문 기사들까지 조사단 3명이 자료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스케치들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디자인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중얼거렸어요. 민준이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런 건 디자인 발표 후에 복사할 수 있다고, 어머니가 우리 제품 보고 따라 그린 것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민준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따라 그린 거라고 주장했죠. 조사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원본 스케치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스케치북은 민준이가 가져갔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없다고, 아들이 가져갔다고 말이죠. 조사단이 민준이를 쳐다봤어요. 어머니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당당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없다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지우였습니다. 지우가 앞으로 나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조사단이 제지했습니다. 조사단 리더가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조사단 3명 모두 숨을 죽이고 스케치북을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조사관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어요. 두 번째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974년 공개 발표 전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세 번째는 서명을 가리켰습니다. 박순자라는 이름을요. 조사단 리더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종이와 펜을 건네며 제 이름을 써보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박순자 조사단이 스케치북의 서명과 비교했어요. 완벽히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필적이 똑같다고요.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사단이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디자이너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요.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아니라고, 아버지가 모든 걸 만들었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냉정했어요. 그렇다면 1974년 어머니 서명이 있는 이 스케치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공개 발표 전의 디자인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벙긋거리기만 할 뿐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단 리더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본사에 보고해야 한다고, 이건 역사적 사기극이라고요. 그리고 김민준 씨는 직위에서 즉시 정직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사 명성이 걸린 문제라고, 결정은 번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를 안내해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민준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 가족 다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경비원들이 민준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소희가 따라 나가며 저를 차갑게 노려봤어요. 하지만 지우는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조사단 리더가 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사과한다고 했어요. 제 공헌이 공식적으로 인정될 거라고,
역사가 바로잡힐 거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디자인을 인정해 준 거예요. 미자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다고, 드디어 해냈다고 축하해 줬어요. 회의실 밖에서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진짜 디자이너 50년 만에 밝혀져. 명품 브랜드 창립 역사 뒤집혀. 할머니 디자이너의 기적 같은 반전.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우와 미자 사이에 앉아 카메라를 봤어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이제 제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박순자라는 이름이 드디어 세상에 나온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백화점 정면에 거대한 현수막이 걸렸어요. 진짜 창립자 박순자 디자이너 50주년 특별전. 금색 글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미자와 지우와 함께 그 현수막 앞에 서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이 저렇게 크게. 할머니, 들어가요. 지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한 달 전 쫓겨났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달 전 저를 내쫓았던 그 여직원도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뭐라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VIP 라운지에는 제 전시회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50년 전 제가 만든 드레스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각 드레스 옆 금색 패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74 오리지널 디자인 마이너스 진정한 창립자 박순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드레스 옆에는 제 스케치북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서 50년 된 종이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시죠. 본사에서 온 임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박순자 디자이너님, 5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가족들과는 화해하셨나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50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이름을 찾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네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인정받게 되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전시관을 둘러봤어요. 제가 만든 드레스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드레스마다 추억이 있었어요. 밤을 새워 만들었던 기억, 바늘에 손가락 찔리던 순간, 완성했을 때의 기쁨. 순자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준아. 민준이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를 협박하고 스케치북을 빼앗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그 아들이요. 일어나렴. 어머니, 일어나라니까.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펐어요.
엄마는 너를 용서해. 어머니. 하지만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고 싶구나.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50년 동안 엄마는 참고 살았어. 남편 뒤에 숨고 아들 위에 침묵하고. 하지만 이제는 엄마로 살고 싶어? 박순자로 살고 싶단다.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제가 정말 엄마를 엄마로 본 적이 없었네요. 민준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렴. 엄마가 기다릴게. 그때 지우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기자들이 또 인터뷰 요청했어요. 그래, 알았어. 민준이와 지우가 마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할머니한테 디자인 배우고 싶어요. 학교 그만두고요. 뭐? 민준이가 놀라 지우를 봤어요. 지우야, 학교는 마쳐야지. 아빠, 저 재능 없어요. 아빠도 알잖아요. 근데 할머니 스케치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디자인이 뭔지. 지우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할머니, 가르쳐 주실 거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줄게. 민준이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서 나갔어요. 한 달 후, 저는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지하방이 아니라 지상 2층이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니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였어요. 손에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제가 어제 그린 건데. 지우가 스케치를 보여줬어요.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잘했어, 지우야. 정말요? 응. 여기 이 라인만 조금 수정하면. 저는 연필을 들어 지우의 스케치 옆에 선을 그어 넣었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훨씬 자연스러워요. 할머니,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50년 했으니까. 저는 웃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재봉틀 위에는 새로 주문받은 드레스 천이 놓여 있었어요. 본사에서 의뢰한 거였습니다. 75년 컬렉션 컨설팅이라고 했죠. 벽에는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이 붙어 있었어요. 박순자 마이너스 디자이너. 5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따가 점심 같이 먹어요. 미자 할머니도 온대요. 그래, 좋아. 지우가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천을 만졌어요. 실크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제 역시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제 엄마는 엄마로 살 거예요. 당신 그늘이 아니라요.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봉틀 페달을 밟았어요. 딱, 딱, 딱. 친숙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50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박순자의 옷. 더 이상 누군가 뒤에 숨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제 작품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하루 끝 이야기는 여러분의 하루 끝을 따뜻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